그리스 최초의 철학자들, 흔히 말해 그리스 자연 철학자들은 최초로 개념적 사유를 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쩌다 최초로 철학 같은 것을 하게 됐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이 인간의 경이감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즉, 인간은 경이감을 느낄 때 지적 호기심이 생기고 이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 철학적 사유에 돌입한다는 거죠. 예컨대 낮에 태양이 사라지는 일식이나 마른 하늘에 벼락이 치는 자연현상을 보고 초창기 인류는 어떤 경이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알려고 노력했겠죠. 그러나 이 경이감이 곧바로 철학적 사유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신화적 이야기로 이어졌죠. 예컨대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각 신이 담당한 영역에 따라 자연현상이 만들어지잖아요. 이를 서사시인 헤시오도스가 신들의 계보를 만들어 체계화한 거고요. 다시 말해 최초의 철학자들이 등장하기 전 사람들은 신이라는 초월적인 힘에 의존해 자연이 주는 경이감을 설명한 겁니다. 이 신화적 이야기 방식을 그리스어로 미토스라고 해요. 그러나 신화적 이야기는 다양하고 풍부한 데다 재밌기까지 하지만 그 의미가 모호합니다. 무엇보다 근거가 없죠. 그때 최초의 철학자들이 등장해 이 미토스와는 다른 방식으로 호기심을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즉, 이성적인 생각인 로고스로 자연이 주는 경의를 이해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인류 정신사의 결정적인 전환점인데요. 그러니까 세계를 의인화된 신들의 투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실체들을 관찰하고 그 관찰한 대상이나 현상을 원인과 결과라는 논리적 관계로 파악하려고 한 거죠. 이른바 철학적이며 과학적인 사유가 시작된 거예요. 그럼 신 대신 철학자들이 찾으려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르케였습니다. 아르케는 추상적 개념이에요. 아르케라는 말 자체가 뭔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리스 신들처럼 직관적이지 않아 영 재미가 없죠. 또 신존재는 증명이 필요 없지만 아르케의 존재는 증명 혹은 적어도 그 논리적 근거를 대야 하기에 상당히 피곤합니다. 어찌 보면 재미없고 골치 아픈 이성적 사유의 시작인 것이죠. 아르케는 만물을 이루는 근본 물질이자 근본 원리예요. 시작, 근원, 원리 등의 뜻으로 사용되었죠. 오늘날 원형을 뜻하는 아케타입, 고고하게 아케올로지의 접두어로도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그리스어에 아르코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는 명령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폴리스 집정관을 아르콘이라고 불러요. 아르콘이 폴리스에 명령을 내리듯이 우주에 명령을 내리는 근원적 무엇이 있지 않겠는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했기에 아르케를 원리라는 뜻으로 사용했을 거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아르케라는 개념은 이 변화무쌍한 세상을 하나 혹은 몇 개의 원리로 설명하고 싶은 지적 욕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최초 철학자라고 알려진 탈레스가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요. 이것이 왜 사유의 혁명이냐 하면 단순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무엇인가가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정당화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의 창시자로 만물의 근원을 물러본 탈레스를 지목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 철학자들이 이 아르케를 찾으려고 했던 데는 나름의 시대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기원전 750년경부터 약 2세기 동안 늘어난 인구 때문에 비옥한 땅을 둘러싼 전쟁 그리고 해외 식민지 건설을 위한 원정이 끊임없이 일어났거든요. 이는 자다가 일어나 갑자기 전쟁에 불려나간다거나 조금 전까지 내 옆에 있던 사람이 죽고 어제까지 건재하던 국가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스펙타클에 계속 노출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럴 때는 도무지 자기 삶의 기준을 세울 수가 없어요.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모든 계획은 무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허무주의를 불러왔을 거예요. 세상에 어느 하나 확실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우연뿐이기에 무언가를 하겠다는 의지가 솟아나지 않죠. 그래서 그저 순간에 집중하자는 가치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을 상징하는 것이 서정시죠. 그전에는 순간을 초월해 영원한 명예 혹은 집단의 기억을 그린 일리아스 같은 전쟁 서사시가 유행했다면 이제는 허무, 죽음, 고독 그리고 허무한 시대의 유일한 희망인 사랑을 노래하는 서정시가 등장합니다. 인간 내면과 자의식이 넓어진 거죠. 그리고 또 이 시기에 등장한 것이 어떤 것도 기약할 수 없고 급격한 변화만이 있는 허무한 세계에서 유일하며 근본적이고 변하지 않는 단 하나, 즉 아르케를 찾아내려는 철학적 시도였습니다. 아르케를 찾는 최초 철학자들의 사유는 다른 말로 있음을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다만 있긴 있되 진짜로 참되게 있는 것이어야 했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수많은 현상들은 전부 진짜일까요? 가령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개의 뉴스를 접합니다. 거기에는 진짜 뉴스, 가짜 뉴스가 섞여 있어요. 우리는 그 많은 뉴스 중에 진짜 뉴스가 뭔지를 나름대로 판단하며 살아가죠. 또 우리는 이 시대의 참어른, 참 언론인,
참사랑 등의 말을 쓰며 진짜인 무언가를 갈망합니다. 그뿐인가요? 우연히 일어난 사고나 질병을 겪게 된다면 그 우연한 사건들 가운데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추리에 들어가죠. 다시 말해 우리는 나름대로 일상에서 겪는 현상 이면의 진실, 진리, 실제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 자연 철학자들이 아르케를 찾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우리가 감각으로 접하는 현상 이면에 진정으로 실제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가정하고 그 진짜인 무엇을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다만 그 진짜인 무엇은 수많은 현상을 단 하나 혹은 몇 개의 실체로 환원한 거예요. 이 최초 자연 철학자들의 방식을 오늘날 과학이 잇고 있는 거고요. 한편 아르케는 이처럼 참으로 있는 것인 실제, 진리 등으로 번역되지만 원리, 근원이라고도 번역되는데요. 원리나 근원은 자신 이전에 원인을 갖지 않는 어떤 것이죠. 심지어 현재 있는 것들을 생겨나게 한 근본 원리이기도 합니다. 즉, 세상의 변화나 운동을 일으키는 가장 처음에 있는 어떤 것이 원리이자 근원인 건데요. 자연 철학자들은 변화하는 현상들의 원인을 찾아 들어가면 변화하지 않는 어떤 원리나 근원, 즉 아르케가 있다는 가설을 세운 후 현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정리하면 그리스 자연 철학자들이 아르케를 탐구한다는 것은 여러 현상들을 하나 혹은 몇 가지 실체로 환원한 후 그것이 변화하는 모든 것의 원리임을 밝히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상을 넘어 본질을 파악하려는 것이며 개인이 겪는 주관적 체험을 넘어 모두가 승인할 수 있는 객관적 실제를 찾으려는 시도죠. 다른 말로 이것은 변화하는 시간을 초월해 확실하고 영원한 실체를 찾으려는 서구형 이상하게 시작입니다. 그런데 아르케를 찾으려는 그리스 자연 철학자들의 노력을 보고 있자니 왠지 아리송한 기분이 듭니다. 관찰과 법칙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과학적인가 싶다가도 현상이면에 초월적이며 영원한 것을 찾는다는 점에서 종교적 성격을 띠기도 하니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과학은 명확한 지식을 추구합니다. 수학이라는 객관적 언어로 현상과 법칙을 기술하고 관찰로 그것을 정당화하죠. 반면 철학은 과학과 마찬가지로 이성을 사용해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긴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물질 세계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만을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아직 세상에 있지 않은 것 혹은 영원히 없을 수도 있는 것에 대한 탐구도 해요. 한마디로 정답이 없는 질문에 대한 탐구를 하는 겁니다. 탐구란 무엇인가? 과학이란 무엇인가? 진리란 무엇인가? 등을 말이죠. 한편 보이지 않는 것,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논한다는 점에서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철학과 그 접근 방식이 달라요. 종교는 믿음과 계시를 통해 해답을 얻으려 하지만 철학은 이성과 논쟁으로만 답을 찾으려 하죠. 즉 믿음이 아닌 회의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철학은 종교와 다르며 철학은 언제든 비판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 자연 철학자들의 아르케 탐구 과정 또한 앞선 철학자의 이론을 비판하는 과정으로 이어져요. 이렇게 철학은 과학, 종교와 차이가 있지만 합리적 이성을 따른다는 점, 그리고 초월적인 것을 탐구한다는 점에서 두 요소를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철학자들이 아르케를 찾으려고 한 것은 딱히 이 지식으로 무엇을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실용적 과학 지식도 종교적 구원도 아닌 그냥 암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었죠. 말 그대로 세계의 본질이 궁금해 궁극적인 원인이자 실체를 찾아내는 것이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일 원인 혹은 제일 원리를 찾아내려는 탐구는 자연 철학자들 이후 철학사를 쭉 수놓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플라톤의 이데아, 헤겔의 정신, 니체의 힘의 의지, 마르크스의 물질 등이 있죠. 그러나 현대 철학에 들어서면 이러한 원리 개념 탐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일 원인, 제일 원리에 대한 탐구를 계속 이어나가봤자 도무지 합의된 결과가 나오지 않잖아요. 객관적 지식이 요원한 거죠. 또 저마다의 차이를 하나의 원리로 환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지적 게으름이 될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 원리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다 보니 독단적으로 흐를 수도 있고요. 이러한 문제의식은 언어 분석이나 기호 논리처럼 객관적 진위를 가려낼 수 있는 주제를 탐구하는 경향으로 이어집니다. 분석 철학이죠. 또 시간을 넘어 변하지 않는 것을 찾는 행위는 저마다의 차이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생성을 간과하는 결과를 낳는데요. 특히 제일 원리를 찾는다는 것은 어떤 중심을 만들려는 노력이잖아요. 중심이 만들어진다는 건 중심 밖의 모든 것이 부차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를 극복하고자 특히 많은 현대 철학자들이 차이를 사유하고 중심 밖으로 밀려난 소외된 타자를 연구하게 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차별들이 중심주의적 사고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우연, 사건, 복잡성, 상대성,
구체성, 개별성 등을 연구하며 탈중심적 사유를 했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아르케와 같은 거대 원리를 찾는 것을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개별적 원리, 구체성, 우연성의 시선은 놓치지 않되 세계에 대한 보편적 가치, 법칙, 상식을 찾으려는 노력 또한 놓칠 수 없죠. 중심주의적 사고가 폭력을 낳을 수 있다면 상대주의적 사고는 자칫 도덕과 정의에 관해 그저 다양한 의견만이 있을 뿐이라며 혼란을 자아낼 수도 있으니까요. 이 두 방향에 대한 좀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초의 철학자들이 어떻게 아르케를 탐구했는지부터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요? 탈레스부터 시작하는 소위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에 대해서 말이죠. 최초의 철학자는 일반적으로 탈레스로 여겨집니다. 철학의 아버지, 최초의 철학자 등 철학자의 대명사격으로 여겨지다 보니 아무래도 철학자의 특징을 설명할 만한 일화들이 많죠. 대표적으로 플라톤이 테아이테토스에서 언급한 일화가 있어요. 어느 날 탈레스가 별을 탐구하기 위해 밤하늘을 보면서 걷다가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일본 트라키아 출신 하녀가 우주의 이치를 안다는 사람이 발밑 웅덩이도 못 본다면서 깔깔댔다는 조롱 섞인 일화입니다. 책상사에만 빠삭하고 세상사에는 깜깜이인 철학자들을 놀릴 때 자주 등장하는 일화인데요. 그러나 플라톤이 이 일화를 소개한 진짜 이유는 철학자란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눈앞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가치와 의미를 바라보며 걷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탈레스는 그리스 식민도시 밀레토스의 명문가 출신이에요. 밀레토스는 지금의 터키에 해당하는 이오니아 지방의 도시인데요. 이곳에서 활동한 철학자들은 모든 사물을 구성하는 근본 물질이 무엇인가? 모든 것이 변화하는 가운데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즉 아르케를 탐구한 사람들이죠. 이들을 묶어 밀레토스 학파라고 불러요.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오니아 지방의 특색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이오니아 지방은 그리스 본토 사람들이 이주해 수많은 폴리스를 세운 곳인데요. 이 지역은 땅이 비옥해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또 동방의 선진 물품들이 이곳을 경유해 그리스 본토로 옮겨졌기 때문에 천문학, 달력, 동전, 종교, 기하학 등 뛰어난 기술과 아이디어가 머물렀죠. 그 중에서도 주요 무역항이었던 밀레토스는 이오니아의 중심지였으므로 아마도 기원전 6세기 그리스 지역의 가장 부유하고 활력 있는 도시였을 겁니다. 또 항구 도시다 보니 상업이 활발했고 계산에 밝아야 하기에 합리적인 사고도 발달했을 거고요. 그뿐 아니라 이오니아 지방의 정치적 특징도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중심 도시가 있는 그리스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특정 정치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웠어요. 이오니아 지방의 이러한 상태를 이소노미아라고 하는데요. 현대 사상가 한나 아렌트는 이 이소노미아를 지배가 없다는 의미에서 비지배로 번역했습니다. 이 번역을 이어받아 일본 사상가 가라타니 고지는 이 이오니아 지방의 이소노미아가 아테네로 건너가 정착한 것이 민주주의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럴 경우 민주주의는 자유라는 측면에서 이소노미아보다 하위 버전의 정치 형태가 되죠. 민주주의란 인민이 지배한다는 뜻이지만 이소노미아는 지배 자체를 거부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러한 특성 때문일까요? 이 이오니아 지방에서 최초의 철학자인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 뿐만 아니라 서구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토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 등 걸출한 인물들이 배출되었습니다. 탈레스는 만물을 구성하는 물질이 무엇인가를 물은 최초의 철학자입니다. 세계를 이루는 근본 물질이자 원리인 아르케를 물은 것인데요. 항구 도시에 살았던 그는 물이 여러 형태로 변화하는 것을 관찰했을 겁니다. 즉, 물이 얼음, 눈, 비, 구름, 안개 등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했겠죠. 만물이 물이라는 주장은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물의 다른 형태일 뿐이라는 건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탈레스가 모든 것의 자양분이 축축하다는 것과 물 없이는 무엇도 생존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그런 추론을 했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심지어 탈레스는 물이 서로 붙어서 진흙으로 변하고 땅으로 굳어진다고 봤는데요. 여러분, 어이가 없어도 나가시면 안 돼요. 탈레스가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가 세계에 대한 엄청난 비밀을 알아냈기 때문이 아니라 세계에 대한 엄청난 질문을 던졌기 때문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즉, 최초로 만물의 기본 원리를 합리적으로 궁금해한 사람 말입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탈레스는 기원전 585년 5월 28일 일식이 있을 거라고
거라고 정확히 예측을 했으며 저술가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는 그가 닮은 비를 이용해 그림자로 피라미드의 높이를 측정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또 젊은 시절 이집트에서 활동하던 그가 그리스에 기하학을 최초로 들여왔다는 기록도 남아있죠. 그런 그였기에 그저 뇌피셜로 만물을 물이라고 했다기보다는 합리적 사유 과정을 거쳤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즉 신탁이나 계시가 아닌 관찰과 가설 그리고 증명을 논리적으로 연결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나간 것이죠. 당시 많은 고대 신화들에서는 그저 이 세상이 물에서 나왔다라고만 설명한 것과는 비교됩니다. 그렇다고 탈레스가 신들과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그는 자연과 구분되는 신이 따로 존재한다고 믿었으며 영혼이 생명체 안에 깃들어 있어 외부의 힘이 아닌 그 스스로 운동을 한다고 봤어요. 즉 이성적 사유를 했지만 종교적 세계관도 혼재되어 있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탈레스는 자연과 인간지성 사이 신화적 연결고리를 끌어버린 최초의 철학자이자 과학자였습니다. 다시 말해 탈레스 이후 그저 자연 환경의 일부였던 인간이 자연으로 부터 독립해 자아와 이성을 따로 운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자연을 대상으로 학문적 탐구를 시작하죠. 그렇게 세계와 인간의 새로운 관계 맺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탈레스가 최초의 철학자라면 그의 제자 아낙시만드로스로부터 최초의 서양 철학사가 시작됩니다. 그는 스승 탈레스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비판함으로써 자신의 이론을 개진해 나갔거든요. 철학이 신화와 구분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앞선 생각의 비판을 통해 인식을 정교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렇게 탈레스와 아낙시만드로스로부터 서양 철학사의 첫 고리가 끼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낙시만드로스의 이론을 그의 제자 아낙시메네스가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밀레토스라는 지역의 선후배가 근본 물질을 연속적으로 다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밀레토스 학파라는 범주로 묶이면서 최초의 철학학파가 생겨난 거죠. 그렇다면 아낙시만드로스는 스승의 이론을 어떻게 비판했을까요? 그는 탈레스의 말처럼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면 불은 왜 안 될까요? 공기나 흙은요? 아낙시만드로스는 이 네 가지 물질이 대등한 지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이 아르케라면 불은 애저녁에 물에 꺼져서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반대로 불이 아르케면 물은 증발해버렸을 거고요. 그러므로 그는 만물의 근본 물질이자 원리인 아르케는 건조함, 축축함, 뜨거움 등 구체적 성질을 지니고 있지 않아야 한다고 봤습니다. 대표적인 성질이 압도적이면 나머지 원소를 잡아먹어 버릴 테니까요. 그래서 그는 우리가 일상에서 감각적으로 접할 수 있는 현상계가 아닌 그보다 근본적인 차원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세계 전체의 원리가 되는 근본 물질이 세계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아르케를 아페이론이라고 불렀어요. 물질의 제일 앞에 있어서 아페이론은 아니고요. 이는 무엇으로도 규정할 수 없고 형체도 없으며 무한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무규정자 또는 무한정자로 번역되죠. 참고로 아르케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이 바로 아낙시만드로스입니다. 아낙시만드로스가 아페이론이라는 추상적 물질을 아르케로 내세웠다는 건 경험적 세계를 넘어 최초로 형이상학적 사유를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차원을 논리적으로 추론해 아페이론이라는 개념으로 뽑아낸 거예요. 그리고 그 개념으로 세상을 설명해내는 거죠. 이러한 형이상학적 사유는 인간 지성사에 엄청난 전환점을 가져옵니다. 아낙시만드로스는 아페이론이 생성될 때 우주의 균형이 깨진다고 생각했어요. 이때 깨진 균형을 만회하기 위해 다른 물질이 생성되는 거죠. 가령 물이 넘치면 불이 나타나는 식으로 견제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인즉 우주가 무한히 생성하고 소멸한다는 뜻입니다. 재밌게도 아낙시만드로스는 이러한 자연 법칙을 사회에도 적용했는데요. 즉 우주가 생성, 소멸하는 이유는 균형이라는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며 이 법칙을 관장하는 것이 바로 정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 사회에 정의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 우주 법칙을 따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우주적 질서와 인간의 윤리적 질서를 통합한 건데요. 무엇보다 신 없이도 정의와 윤리를 논할 수 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고도의 추상적 사유로 개념을 만들고 이 개념을 우주와 인간 공동체에 적용해 원리를 도출하려는 최초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밖에도 아낙시만드로스는 혁명적 사고를 수차례 더 내놓습니다. 그는 지구가 공중에 떠 있는 최초의 우주 모형을 생각해내 영국 철학자 칼 포퍼가 인간 역사상 가장 대담한 관념 가운데 하나라고 찬양했으며 공중에 떠 있는 모형 때문에 궤도 운동의 가능성을 만들어냈죠.
또 해와 달과 별이 지구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거리에 있다는 현대적인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그뿐 아니라 인류 초기의 인간이 물에서 물고기와 비슷한 모습을 하다가 나중에 마른 땅으로 올라온다는 진화론적 사고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인간이라는 종이 불변의 존재가 아니라고 가정한 것이죠. 이처럼 아낙시만드로스는 탈레스보다 훨씬 추상적이며 이론적인 사유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이들이 탈레스보다 아낙시만드로스가 학문으로서의 철학과 과학을 창시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죠. 아낙시메네스는 스승 아낙시만드로스의 생각을 비판합니다. 아페이론이라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가능한 개념이지만 경험적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는 무언가를 주장하려면 확인 가능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나아가 그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 존재하는 물질의 원인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존재하는 것의 원인은 그 자신도 존재하면서 동시에 모든 것의 진료나 원리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찾아낸 아르케가 바로 당시 아에르라고 불리는 공기였습니다. 공기는 어느 곳에나 있어요. 무엇보다 인간은 공기가 없으면 숨을 쉴 수 없죠. 아낙시메네스는 또한 숨을 영혼 또는 생명의 원리로 이해했는데요. 그는 이 숨을 인간 넘어 세계 전체에까지 적용했습니다. 즉, 이 공기가 자연과 인간 영혼을 생겨나게 하는 근본 물질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보면 아낙시메네스는 물, 불, 공기, 흙 중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스승 아낙시만드로스에서 탈레스로 후퇴한 듯 보입니다. 딱히 특별한 점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아낙시메네스도 나름 독창적인 사유 방식으로 철학사에 기여한 바가 있는데요. 바로 메커니즘적 사유를 한 것이죠. 앞서 아낙시만드로스의 아페이론은 무한정자로서 그저 그곳에서 물, 불, 공기, 흙이라는 대립되는 물질들이 떨어져 나올 뿐입니다. 그런데 아낙시메네스는 공기가 그저 물, 불, 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응축과 희박이라는 메커니즘으로 변화한다고 봤어요. 즉, 공기가 응축해 밀도가 높아 차가워지면 차례대로 바람, 구름, 물, 흙, 암석이 된다는 거죠. 반대로 밀도가 옅어져 뜨거워지면 불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실험 하나도 보태는데요. 입을 오므려 호하고 응축된 바람을 불면 찬 바람이 나오고 입을 벌려 하며 희박한 공기를 내뿜으면 따뜻한 입냄새, 아니 따뜻한 바람이 나오지 않느냐는 겁니다. 즉, 공기가 변화하는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거죠. 이는 또한 양적 차이가 질적 차이를 발생시킨다는 아이디어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아낙시메네스의 철학사적 의의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가 선배 철학자인 탈레스와 아낙시만드로스의 이론을 종합하려고 했다는 점인데요. 생각해보면 아낙시메네스의 공기는 물처럼 시각적으로 관찰 가능한 것도 아니고 아페이론처럼 현상세계에 없는 것도 아니니 그 중간 어딘가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즉, 탈레스의 현상적인 것과 아낙시만드로스의 추상적인 것, 다시 말해 경험과 이론 사이에서 고민을 한 나름의 결과가 공기인 것입니다. 마치 칸트가 경험론과 합리론을 종합하려고 했던 것처럼요. 이상 밀레토스 학파 세 사람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밀레토스 학파는 물질 세계의 변화를 최초로 신화적 이야기가 아닌 이성적 사유, 즉 개념과 원리로 설명해냈죠. 한마디로 이들로부터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사유 방식이 시작된 겁니다. 이러한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담론은 처음에 언급했듯 이오니아 지방의 이소노미아, 즉 비지배적 분위기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전제군주나 귀족 또는 사제계급이 모든 담론을 통제하는 곳에서는 이러한 자유로운 사상들이 발생하기 힘들죠. 그러나 아낙시메네스가 사망한 얼마 후 페르시아가 이오니아 지방을 파괴하고 주민들을 추방함으로써 밀레토스의 학문적 전통은 막을 내리고 맙니다. 그러나 이들의 생각은 전 그리스 지역으로 퍼져나감으로써 특유의 그리스 문화를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데요. 철학적 사변으로 세계의 탄생과 원리 및 성질을 연구하는 것 말입니다. 특히 그 첫 번째 씨앗은 이탈리아 남부 크로톤의 피타고라스에 닿게 되죠. 이상 최초의 철학자들인 밀레토스 학파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유명한 피타고라스는 수학자이자 철학자이며 종교자이자 정치가로 활동한 극강의 멀티플레이어입니다. 또 합리의 극단인 수학을 연구하면서 동시에 콩을 먹지 마라, 땅에 떨어진 것을 줍지 마라 등 비합리적 종교 계율을 만들어낸 사람이기도 하죠. 한마디로 종잡을 수 없는 인간이에요. 세계사에 이런 양면적인 인물이 있었던가 생각해보면 근대과학의 거장이자 동시에 연금술을 연구한 뉴턴 정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피타고라스에게 합리와 비합리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 아니며 그저 진리의 다른 측면이었을 뿐이었으니 이 신비의 인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피타고라스는 기원전 570년 사모스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모스 섬은 철학이 태동한 밀레토스와 가까이 있는 만큼 피타고라스가 탈레스와 아낙시만드로스에게 학문을 배웠다는 이야기도 전해지죠. 또 그들로부터 배울 만한 걸 일찍이 다 익히고는 30년 이상 이집트와 바빌로니아에서 유학을 해 천문학과 수학을 섭렵했다는 말도 있어요. 어찌됐든 피타고라스는 젊은 시절 유학을 떠났다가 늙음하게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얼마 있지 않아 사모스 섬을 떠나 이탈리아 남부 그리스 식민지 크로톤에 정착을 해요. 아마도 당시 사모스 섬의 유명한 참주 폴리크라테스와의 갈등 때문이었을 거로 추측됩니다. 피타고라스는 크로톤의 비밀스러운 종교교단 혹은 철학학파를 설립해 금욕적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요. 이 작게 시작한 공동체에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공동체의 덩치가 커지고 그의 제자 여럿이 정계에 진출해 권력자가 되죠. 더불어 피타고라스의 위상도 올라갑니다. 피타고라스 학파가 뭐가 그리 매력적이어서 하나의 도시가 통째로 들썩들썩 거린 걸까요? 피타고라스는 만물의 근원, 즉 아르케를 수로 본 철학자입니다. 이러한 세계관은 크로톤 사람들에게 익숙한 동시에 낯선 사유였을 거예요. 크로톤은 부유한 무역 도시였거든요. 상업이 발달했기에 어떻게라도 먹고 살려면 계산에 밝아야 했을 겁니다. 즉 자신들이 실무에서만 접했던 수가 철학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거창하게 다가왔을 때 얼마나 낯선 설렘이 느껴졌겠어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아직 피타고라스의 인기를 전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인기는 만물은 수다 라는 명제에서 한 발 더 나아간 데서 찾을 수 있어요. 바로 이 수로 이루어진 우주가 그냥 생겨먹은 대로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닌 조화를 향해 질서지어져 있다는 거죠. 마치 수가 그냥 수인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산 가능한 잠재성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요. 거기에 활용점정으로 수들의 계산은 확실한 정답으로까지 이어지죠. 아무리 계산 과정이 어려워도 그 끝에는 결국 정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곧 이 고단한 인생 끝에도 조화로움의 궁극이 있다는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때 느껴지는 마음의 안정감은 가히 구원의 비견될 수 있을 거예요. 피타고라스는 이 조화를 인간들 간의 우정에 비유했기에 그의 공동체는 끈끈하게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 피타고라스가 크로톤에 정착할 당시 이탈리아 남부의 폴리스들은 무역을 둘러싼 전쟁을 수시로 벌이고 있었거든요. 다시 말해 크로톤 사람들은 작게는 장사하는 동안 눈치 싸움, 크게는 국가 간의 전쟁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을 겁니다. 그 와중에 피타고라스가 자신들에게 익숙한 수화, 그를 통한 조화와 우정, 그리고 구원을 들고 나왔으니 어땠겠어요? 자, 이제 수학 얘기를 좀 해보죠. 수에는 양만 있고 질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저와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의자의 질적 차이는 없으며 그저 1로 퉁쳐질 뿐이죠. 그러나 피타고라스는 수의 질이 있다고 봤어요. 아무래도 그가 수학을 익힌 이집트와 바빌로니아에서는 수학 연구가 종교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가령 고대 이집트에서는 11을 신성한 숫자로 여겼죠. 마찬가지로 피타고라스는 짝수를 여성적이고 무제한적이며 홀수는 남성적이고 제한적인 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제한적인 것과 제한적인 것의 대립이 조화를 통해 우주의 균형을 이룬다고 봤죠. 피타고라스는 우주가 수적 질서로 조화를 이룬 상태를 최초로 코스모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코스모스는 피타고라스를 또한 음악 이론으로 이끌었는데요. 피타고라스에 따르면 우주가 코스모스인 상태에서 천구가 움직일 때 듣기 좋은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아름다운 음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코스모스라는 말에는 아름답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죠. 왜 화장을 코스메틱이라고 하잖아요. 피타고라스 이전 고대 그리스인들은 음악의 아름다움이 그저 신이 주입한 영감에 따라 저절로 생겨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피타고라스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아름다운 소리에서 화음이라는 조화의 법칙을 발견해내는데요. 즉, 두 개의 현을 동시에 튕겼을 때 현의 길이 비율에 따라 화음이 발생한다는 걸 알아낸 거죠. 가령 현의 길이가 2대1일 때 들리는 높이의 차이가 정확히 한 옥타브가 되며 3대2 비율일 때 5도 화음이 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음들 사이의 조화로운 간격이 수의 비율, 그러니까 유리수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최초로 음악 이론인 동시에 아름다움과 수학적 비례를 연결하는 서구미학 전통의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유명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보겠습니다. 직각삼각형에서 밑변의 제곱과 높이의 제곱을 더한 값은 빗변의 제곱과 같다는 공식이죠. 수학자 김민영 교수는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정리라고 말하는데요. 가령 우리는 세변의 길이가 3cm, 4cm, 5cm 혹은 5cm, 12cm, 13cm인 삼각형을 직접 보지 않고도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따라 직각삼각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가 어떤 모양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수 계산만으로 추론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달리 말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유튜브 영상의 이미지 또한 컴퓨터가 직접 무언가를 보고 재현해낸 것이 아닌 수 계산만으로 모양을 파악해 화면으로 출력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 계산만으로 우주의 모양을 파악해내는 모든 과학기술적 결과물, 가령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부터 공간을 숫자 데이터로 표현해 활용하는 내비게이션이나 우주선까지 그 모든 출발점에는 바로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있다는 거죠. 피타고라스 학파는 단순 수학 연구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종교 공동체의 성격이 짙었죠. 피타고라스 학파는 오르페우스교의 한 종파였어요. 오르페우스교는 그리스 최초로 사후세계와 영혼을 강조한 종교인데요. 악하고 유한한 육체를 벗어나 무한한 영혼의 신성성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 육체의 금욕을 강조했죠. 마찬가지로 피타고라스 학파도 금욕을 강조했어요. 특히 자기 수양과 관련해 엄격한 계율이 많았는데요. 예컨대 살생과 육식을 하지 말 것, 검소하게 살 것, 스승과 국가의 권위를 존중할 것 등을 규칙으로 내세웠습니다. 또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피타고라스 학파에 입교하기 위해서는 5년간 무건 수행을 해야 하고 그동안 스승의 가르침은 듣되 얼굴은 볼 수 없었습니다. 시험을 통과해 입교를 하고 나면 친구들의 것들은 공동의 것이다 라는 이념하에 전 재산을 공동체에 내놓아야 했죠. 이후 모든 사람들과 공동으로 식사하고 똑같은 옷을 입은 채 똑같은 생활을 해야 했어요. 공동생활 중 세세한 금기사항도 많았습니다. 저울을 넘지 마라, 빵을 나눠 먹지 마라, 동물의 심장을 먹지 마라, 큰 길로 다니지 마라, 콩을 먹지 마라 등이 있었죠. 피타고라스 학파의 이 금기사항은 피타고라스 학파와 보통 사람들을 구분해주는 상징이었으며 이 금기를 통해 영혼이 정화되고 그 영혼이 윤회하다가 마침내 영원히 살아남아 온갖 좋은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즉, 인간 영혼은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감각적 욕구에 휘둘려 부와 명예, 물질적 욕망을 추구하니 금기를 통해 육체가 매 순간 영혼을 어지럽히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성성에 다가가는 훈련 중 하나가 바로 수학 연구였어요. 인간 영혼은 대우주를 닮은 소우주이기에 항상 완벽한 질서와 조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조화의 끝은 수적 질서죠. 피타고라스에게 수학의 세계는 그야말로 완벽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같은 답에 이를 수 있으니까요. 또 수학 문제에 골몰하다 보면 무아의 지경에 이르게 되고 정답에 이르렀을 때 환희에 차게 됩니다. 세계의 진리에 조금이라도 가닿은 느낌이랄까요? 심지어 피타고라스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발견하고는 그 기쁨을 참을 수 없어 소를 잡아 신에게 바쳤다고 하죠. 반대로 수학이 종교 교리이자 수행 방식이라서 나타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자연수와 자연수의 비례만을 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수학 연구를 하다가 무리수를 발견해버리고 만 거예요. 피타고라스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어떤 해결책도 내지 못하고 무리수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제자들에게 입단속을 시켰죠. 그런데 히파수스라는 제자가 무리수의 실체를 밖으로 발설하고 다닌 겁니다. 이를 난 피타고라스는 하는 수 없이 그를 몰래 데려가 물에 빠뜨려 죽이고 말죠. 피타고라스 공동체는 특유의 끈끈함으로 규모가 확장되면서 크로톤에서 커다란 영향을 끼칩니다. 또 영향력이 확장됨에 따라 적도 많아졌어요. 그도 그럴 것이 피타고라스 학파는 공동체인과 공동체 아닌 사람을 철저하게 구분하고 비공동체인들을 배타적으로 대했거든요. 한마디로 낮은 영혼이라며 깔본 거죠. 심지어 영향력 있는 귀족이 입교하고 싶어도 성품이 안 좋다는 이유로 입교 거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불만들이 켜켜이 쌓이자 피타고라스와 그 제자들에게 결국 정치적 압박이 가해졌고 그 압박 때문에 피타고라스는 결국 메타폰티온으로 망명해 기원전 490년경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피타고라스는 직접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에 지금까지 이야기들은 대개 썰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공통적인 사실을 유추해보면 그가 그리스 사회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으며 영혼의 윤회와 우주를 수의 조화로 본 것만은 확실한 듯합니다.
그러나 이 두 사실만으로도 피타고라스가 서구 지성사에서 갖는 의미는 남달라요. 다시 말해 우주가 그저 아무 목적 없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성한 이법으로 움직인다는 사실, 그리고 이 이법이 수학이며 수학을 탐구함으로써 신성함에 다가갈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최초로 내비친 겁니다. 한마디로 경험으로 획득할 수 있는 감각이 아닌 법칙을 발견할 수 있는 이성으로 영원불멸의 세계에 접근할 수 있다는 최초의 관념인 것이죠. 이러한 피타고라스의 관념은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으로 계승되었고 이후 기독교 그리고 근대의 신의 존재를 확신했던 데카르트와 신 존재를 요청했던 칸트에게로 이어집니다. 정리하면 인간은 그저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닌 불멸의 영혼을 지니고 있으며 이 영혼이 승격할 경우 이데아, 신 등과 접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욕망, 충동, 질병 등의 나쁜 것들은 모두 한계가 있는 육체에 몰아주고 초월성, 도덕, 합리성 등은 영혼과 정신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이원론의 시작이죠. 화이트헤드는 서양 철학은 결국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고 말했지만 러셀은 플라톤주의는 결국 피타고라스주의에 속할 뿐이라고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살펴봤듯 서양 학문의 많은 씨앗이 피타고라스에 의해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피타고라스 철학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의 시그니처 문장은 우리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기 때문에 한 번 발을 담갔던 물은 이미 하류로 흘러가 버리고 여기에 없다는 말이겠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두 번째로 강물에 발을 담근 나 역시 첫 번째의 나와 같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강물에 두 번째 발을 담갔을 때 우리는 첫 번째보다 미세하게 늙었을 테니까요. 이는 세계가 끊임없이 변한다는 관점이며 헤라클레이토스는 이를 만물은 흐른다 라는 명제로 압축해 표현하죠.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것은 없어요. 변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나요? 바로 시간에 의해 매순간 어떤 것의 동일성이 깨어져 나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매순간 동일성이 깨지고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 변화를 가정할 시 매순간 나는 나인 동시에 나가 아니라는 뜻인 겁니다. 이를 헤라클레이토스는 우리는 있으면서 있지 않다고 표현해요.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이 이렇게 변화하는 이유를 그 안에 항상 대립물을 품고 있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예컨대 삶에는 죽음이, 젊음에는 늙음이, 밤에는 낮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삶에서 죽음으로, 젊음에서 늙음으로, 또 밤에서 낮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죠. 헤라클레이토스에게 만물이 흐르고 변한다는 것은 매순간 그것 안에 대립물을 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과 일치하면서 동시에 불화한다는 건데요. 이는 우리가 어떤 사물을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상태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조화란 결코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뜻해요. 대립된 두 가지 상태가 항시 투쟁 상태에 있다는 말입니다. 예컨대 평화는 두 상대가 알게 모르게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뜻이고 다리가 아무리 튼튼해 보여도 하중과 그것을 견디는 힘이 열심히 기량하고 있다는 것이며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면역세포가 병원체나 바이러스와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조화나 안정은 결코 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헤라클레이토스는 우주는 영원한 투쟁과 갈등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헤라클레이토스에게 이 투쟁이야말로 모든 사물이 변하는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변화에는 대립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 대립은 투쟁으로 끊임없이 극복되고 있는 것이죠. 즉 변화는 이 대립된 것들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또 가치나 의미 역시 이 대립과 투쟁 속에서 발생해요. 왜 피곤이 휴식을 달콤하게 하고 배고픔이 배부른 기쁨을 알게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대립과 투쟁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헤라클레이토스에게 대립과 투쟁, 나아가 싸움과 전쟁을 제거한다는 것은 세상 자체를 제거하는 것과 같죠. 그렇게 세상은 대립된 것들의 투쟁으로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는 그저 아무 원칙 없이 우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헤라클레이토스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는 변화를 지배하는 원리가 따로 있다고 봤어요. 그것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란 넓게 말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계 이성이고요. 좁게는 어떤 것을 움직이는 원리, 법칙, 논리 등을 뜻하죠. 다만 헤라클레이토스의 로고스는 생성과 변화의 원리인 만큼 절대적 진리나 근대적 의미의 논리적 이성뿐만 아니라 동양의 리나, 도,
혹은 음양론과도 통합니다.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 개념이죠. 어쨌건 헤라클레이토스에게 세상은 곧 대립물들의 투쟁이지만 이 투쟁은 로고스에 따라 조화로 나아갑니다. 다만 조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조화 속에서 대립물들이 알랄이 살아있고 또 대립물들의 작용으로 조화가 훼손되지 않는 까다로운 구조죠. 이 까다로운 순환을 바로 로고스가 관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난해한 원리를 또한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은 하나다 라는 명제로 간단히 압축하는데요. 그는 이 명제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역설을 제시합니다.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은 같은 것이다. 삶과 죽음, 젊음과 늙음, 깨어남과 잠들음은 같은 것이다 라고요. 이 대립되는 것들은 로고스의 원리에 따라 각각 길, 인생, 하루로 정리되죠. 대립되는 동시에 통일되는 겁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이 대립과 조화의 원리로서의 로고스를 또 이렇게 표현해요. 신은 낮이며 밤이고 겨울이며 여름이고 전쟁이며 평화이고 포만이며 굶주림이다. 후대 철학자 중에 헤라클레이토스의 이러한 통찰에 깊은 감명을 받은 이가 있죠. 바로 헤겔입니다. 그는 모순과 대립이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성과 창조를 낳는다는 아이디어에 착안해 변증법을 만들었어요. 헤겔은 헤라클레이토스가 변증법적 운동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찬사를 남겼죠. 헤라클레이토스의 문장 가운데 나의 논리학에 수용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이 찾으려 했던 것은 만물의 근원이자 원리인 아르케였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이 아르케를 불이라고 봤어요. 다만 여기서 불은 만물의 근원 물질이라기보다는 만물의 원리라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헤라클레이토스는 세계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서 적절한 만큼 타오르고 적절한 만큼 꺼진다 라고 말했거든요. 또 불의 죽음은 공기에게는 생겨남이고 공기의 죽음이 물에게는 생겨남이며 불은 모든 것의 교환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헤라클레이토스의 불은 현상적으로 관찰 가능한 것이 아닌 파괴와 부활, 생성과 소멸의 상징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동양의 기 개념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헤라클레이토스는 불이 로고스로서 신적인 것이지만 그 일부가 인간 영혼에게도 발견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는 인간의 인식 기능이 바로 이 영혼에 장착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말하자면 헤라클레이토스로부터 자아 및 정신으로서의 영혼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죠. 영혼은 로고스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개별적인 것 하나하나를 파악하는 능력이 아니라 전체적인 관점에서 개별적인 것들을 비교하고 공통적인 것을 추출하는 능력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로고스는 합리적 이성으로서의 로고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이 지점에서 헤라클레이토스의 실천 철학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고 로고스의 귀를 기울여 만물은 하나라는 데 동의하는 것이 지혜롭다. 여기에서 로고스의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쉽게 말해 생각 좀 하고 살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그저 흘러가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무질서해 보이는 것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계 질서를 보라는 것이죠. 그는 신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세상은 언제나 선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협소한 관점으로 내려오면 정의를 불이라고 여기거나 불의를 정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헤라클레이토스는 로고스를 이해하는 사람은 자신을 비롯해 소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다수의 사람들을 디스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는 대중뿐 아니라 당시 셀럽인 시인과 신화 작가들 그리고 철학자들을 닥치는 대로 깠죠. 예컨대 헤라클레이토스는 대중을 들을 줄도 말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 혹은 짐승처럼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라고 했고요.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 진흙을 씻어내려고 진흙탕으로 들어간다. 신의 상에 기도를 드리는 것은 건물 안의 신이 아니라 건물과 대화하는 것과 같다고 했으며 당대 작가들에게는 박식함이 지성을 갖도록 가르치지는 않는다. 만일 그랬다면 그것은 헤시오도스, 피타고라스, 또 크세노파네스와 헤카타이오스도 가르쳤을 테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가 이런 비판을 서슴없이 했던 이유는 잡다한 지식들을 그저 쌓는 것만으로는 지혜에 이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로고스 없이 그저 변화하는 세계를 눈과 귀로 파악하는 것은 인간 정신 형성에 아무 기여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는 인간 정신에서 중요한 것은 그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 자체를 제대로 아는 거라고 봤거든요. 또 헤라클레이토스는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할 때는 보편적 이성인 로고스와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윤리적 기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가령 로고스로부터 원리를 공급받는 공동체의 법을 준수하고 자기의 감각으로부터 비롯되는 정념을 다스릴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한다고 보았죠. 관련해서 이런 말들을 했어요. 사람들은 성벽을 지키기 위해 싸우듯이 법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 타오르는 불보다 차라리 오만을 꺼야 한다. 인간에게는 성품이 수호신이다. 이런 노력들을 할 때 인간은 웅숭 깊은 영혼을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깊은 영혼을 가진 자는 다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게 되는데요. 야사에 따르면 헤라클레이토스는 사람들과 치열한 토론을 하던 중 이런 오글거리는 말을 했다고 하죠. 잠시만 기다려들 주게. 나에게 좀 물어봐야겠어. 이렇게 헤라클레이토스는 철학사에 적지 않은 유산을 남겼습니다. 세상이 그저 조화로운 우정으로 이루어졌거나 반대로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립과 충돌로 변화한다는 변증법적 생성의 관점, 그리고 자연과 인간을 로고스라는 커다란 개념으로 엮고 그것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성찰로서의 윤리를 주장했죠. 또 이를 발판으로 자아와 정신으로서의 영혼 개념을 발전시켰고요. 이는 확실히 이전 밀레토스 자연 철학자들이나 과학과 종교가 섞여 있는 피타고라스 학파와는 다른 행보입니다. 이후 헤라클레이토스의 철학은 헬레니즘의 스토아 학파로 이어졌고요. 또 기독교 신학에서는 로고스가 곧 신의 말씀이라는 뜻으로 이해되었죠. 한마디로 서양 정신의 두 뿌리인 헬레니즘과 히브리즘이 헤라클레이토스에게서 파생된 겁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근대 이후 헤겔과 니체 그리고 베르그송 또한 헤라클레이토스의 철학을 재발견해 자신의 철학을 세우는데 적극 활용했고요. 그러나 정작 당대 고대 그리스 지역에서 헤라클레이토스의 철학은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난해한 사상도 사상이거니와 말과 문체 또한 대립과 충돌로 만들어졌기에 쉽게 이해되지 않았죠. 소크라테스는 그의 생각의 밑바닥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긴 밧줄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말을 남겼을 정도니까요. 오히려 헤라클레이토스의 반대편에서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한 파르메니데스의 철학이 플라톤을 거쳐 서양 철학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철학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든 주범, 이 파르메니데스를 만나보도록 하죠. 파르메니데스는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 라는 명제를 내세운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 단순한 명제 하나로 철학의 난이도는 극상으로 치달아버리고 마는데요. 아마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본 후 철학이라는 학문이 터무니없다며 정이 뚝 떨어지든가 아니면 오 재밌는데 하며 자신의 학문 취향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들어가 보죠. 파르메니데스는 이 세상에는 존재하는 것만 있다고 봤어요. 이 말인즉 존재하지 않는 것은 없는 것이겠죠. 여기까지는 동어반복이니 그리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생겨날 수 있나요? 당연히 있죠. 예컨대 생물의 암수세포가 하나로 합쳐지면 수정이 되잖아요. 그럼 세상에 없던 수정란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된 게 아니죠. 이전에 암수세포가 있었잖아요. 생자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생겨난 것을 생각해보면 당장 빅뱅이나 신정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마저 생겨났다. 철학적으로 생성이나 변화했다고 말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없는 것을 먼저 머릿속에 떠올려야 하죠. 그래야 순서대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생겨날 테니까요. 그런데 파르메니데스는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거라면 그것은 결코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말 그대로 우리는 없는 것을 생각할 수조차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떠올린 없는 것은 사실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표상하기 위해 머릿속에 빈 공간을 떠올린다면 그것은 떠올려졌다는 그 자체로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생각할 수도 말할 수도 없는 것에서 어떤 있는 것이 생겨났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자, 이쯤에서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이미 영상에서 나가신 분들이 계시겠죠? 아니면 논리적으로 반박하려고 뇌에 시동을 거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철학사적으로 이 지점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것입니다. 바로 파르메니데스가 최초로 있다와 없다라는 말의 의미를 논리적 극단까지 밀어붙였다는 사실이죠. 밀레토스 학파가 물질들을 한 가지로 환원해 추상적 사유를 했고 피타고라스 학파가 추상적 수로 조화로운 세계를 기술했으며 헤라클레이토스가 세계를 변화와 로고스의 원리로 설명했다면 파르메니데스는 변화하는 감각 세계를 언어 논리적으로 포착해 새로운 철학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단적으로 그는 있지 않은 것은 없다라는 하나의 명제에서
있는 것, 즉 존재하는 것의 성질들을 추론해내는데요. 심호흡 한번 하고 그의 추론을 따라가 보시죠. 일단 존재하는 것 이전에 없는 것은 없으므로 존재하는 것의 기원은 따져 물을 수 없습니다. 기원을 따질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 자체로 있는 것이기에 무엇에도 기대지 않은 완전한 것이라는 걸 의미하죠. 또 하나, 세상에 없는 것이 없다면 있는 것만 있다는 얘긴데, 이는 있는 것이 하나밖에 없다는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왜일까요? 만약 있는 것이 여러 개 있다면 있는 것들 사이에 그것을 구분해주는 없는 것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없는 것은 없다고 했으니 있는 것은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단 하나인 거겠죠. 이 하나밖에 없는 것을 일자라고 합니다. 또 볼게요. 세상에 일자밖에 없다는 건 운동도 변화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있는 것이 운동을 하려면 없는 것으로 이동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또 지겹게 반복하지만 없는 것은 없죠. 그러니까 운동도 없습니다.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늙으려면 일단 현재의 젊은 내가 없어져야 그 자리에 늙은 내가 생겨날 수 있겠죠. 그러나 없음은 없음으로 지금의 나는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음을 통과해 늙음으로 변할 여지가 없는 거죠. 이처럼 파르메니데스는 있는 것이란 눈과 귀, 촉감 등으로 감각할 수 있는 것이다 라거나 어떤 시공간의 위치에 있다 등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지 않은 것은 없다라는 하나의 전제에서 있는 것의 성질들을 논리로만 추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론을 펼친 파르메니데스에 대해 철학자 헤겔은 이렇게 말해요. 파르메니데스야말로 고유한 의미에서 철학을 시작했다. 이렇게 파르메니데스는 세상에는 변화도 운동도 없으며 영원부동의 일자만 있다고 논변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꾸만 세상을 변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걸까요? 바로 자신의 감각을 믿기 때문입니다. 감각으로 인식한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운동하죠. 우리는 변화와 운동을 감각해 그것을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파르메니데스는 이 감각을 통한 경험은 믿을 수 없는 것이요, 환상이자 기만이라고 봤어요. 자신이 이미 논리로 충분히 증명한 바 없다가 있거나 있다가 없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파르메니데스는 학문을 연구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참된 진리를 따르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의견을 따르는 길이에요. 의견의 세계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있는 게 아닙니다. 저마다 자신의 경험이 옳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없다고 하며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니까 도무지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길이죠. 그래서 파르메니데스는 감각적 습관을 따르는 것이 아닌 이성을 통해 참된 진리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진리란 뭔가요? 변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곧 진리죠. 진리의 길을 밝히기 위해 파르메니데스는 그토록 골치 아픈 논리를 펼쳐 불변하는 단 하나의 것을 증명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불변의 일자는 이성을 통해서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감각하는 것들, 예컨대 지금 눈앞의 컴퓨터, 책상, 휴대폰 등등은 일자가 아닌 다자죠. 이 다자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성하지만 단 하나 공통적인 것을 누리고 있는데요. 바로 존재입니다. 바로 이 존재가 완전하고 충만한 일자이자 이 세계의 본질인 것이죠. 파르메니데스는 결국 이 참된 존재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 즉 이성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파악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감각의 세계에서 자기 중심을 잡으며 덧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냉철한 삶의 자세를 견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파르메니데스의 작업은 이후 형이상학 탐구의 전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형이상학이란 인간의 주관 심리나 감각을 배제하고 논리적 사유만으로 세계 원리를 탐구하려는 학문이죠. 특히 파르메니데스는 이 형이상학의 분과인 존재론을 정초했는데요. 존재론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있게 하는 존재 자체를 사유로 포착하려는 학문이에요. 파르메니데스는 존재는 존재하며 존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전제로 존재론을 펼쳤죠. 어디 그뿐인가요? 철학의 인식론 역시 파르메니데스로부터 출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라는 대상을 그저 내 감각이나 사유로 포착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착하려는 나, 즉 인식 주체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만 사유할 수 있으며 존재하지 않는 것은 사유할 수 없다며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무나 추상적이고 복잡다단해 현실에서 도무지 써먹기 힘든 철학의 형이상 및 인식론은 결국 파르메니데스로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파르메니데스적 사고가 철학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에요. 영국의 과학 철학자 칼 포퍼는 아인슈타인의 결정주의, 즉 세계가 고정
고정된 체계이며 그 안에서 일어난 변화는 인간의 환상에 불과하다고 보는 입장이 꼭 파르메니데스와 같다고 말했어요. 그러고 보면 꼭 철학이 아니더라도 세계 자체를 탐구하거나 그것의 인식 주체를 궁금해할 때 파르메니데스적 사고를 한 번쯤은 거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존재 자체를 탐구하는 것은 우리가 삶의 방향이나 중심을 잡아나갈 때 꼭 필요한 사유이기도 하고요. 그럼 여기까지 파르메니데스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복잡한 논의를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엠페도클레스라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가 세상이 물, 불, 공기, 흙이라는 4원소로 이루어졌다고 말했다죠. 이 지수화풍은 원소는커녕 화학적으로 혼합물이나 화합물이니 역시 고대인들이란 하며 은근 현대인으로서 우쭐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최근 과학자들이 엠페도클레스로부터 최초의 주기율표가 시작되었다고 평가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고개가 살짝 갸우뚱해집니다. 여기에 그가 최초로 철학사적으로는 다자적 사유, 과학사적으로는 분석적 사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거 엠페도클레스를 공부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 말죠. 그런 의미에서 학문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할 겁니다. 일단 철학사적 의미부터 살펴볼게요. 고대 그리스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은 세계를 이루는 근본 물질과 원리, 즉 아르케를 물음으로써 철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들을 자연철학자라고도 불러요. 그 중에 후기 자연철학자라고 불리는 이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앞선 선배들의 담론 위에 자기 철학을 비판적으로 쌓아 올린 이들입니다. 특히 이 후기 자연철학자들이 극복해야 할 선배는 바로 파르메니데스였어요. 파르메니데스는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해 실제란 영원부동의 일자라는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철학을 형이상학적 논리로 완결시켜버렸거든요. 한마디로 세상에는 오직 단 하나의 것만 있으며 이 단 하나의 것은 생성소멸도, 변화와 운동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진짜로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진짜로 있는 것을 철학 용어로 실제라고 부르는데요.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개념이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실제란 개별인간의 주관인식에 독립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인간에 불과한 우리가 보고 느끼는 이 세상이 실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실제란 우리 주관인식과 별개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거니까요. 대표적으로 플라톤의 이데아가 철학적 실제 개념에 해당합니다. 덧붙이면 실제는 영원하며 타자, 그러니까 나 아닌 다른 것이 침투에 섞일 수 없다는 의미에서 자기동일적이고 순수하며 영원한 거예요. 이를 때에 따라 진리 또는 존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감각이 아닌 순수한 사고, 즉 뇌피셜로 이 실제를 알고자 하는 학문을 형이상학이라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파르메니데스가 실제란 영원부동의 일자라고 한 것은 형이상학적 관념론인 거죠. 그는 전혀 있지 않은 것으로부터 무언가가 생겨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기에 세상에 없음이란 없다고 봤으며 고로 있음이 없음이 됐다가 또 다른 있음이 되는 변화나 운동 또한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어려우시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파르메니데스가 세계의 실제는 무언가 없던 것이 생겨나는 생성도, 변화와 운동도 없는 단 하나의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엠페도클레스는 이 파르메니데스의 입장을 극복하고자 한 것이고요. 엠페도클레스는 파르메니데스의 생각을 계승합니다. 바로 실제란 영원부동의 일자라는 생각을요. 여기서 부동이란 움직이지 않는다기보다는 실체적 변화를 겪지 않는다는 걸 뜻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파르메니데스와 함께 회자되는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은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겪는 현상세계 또한 항상 변하죠. 인간은 늙고 자연은 사계절이 순환하며 인간 사회는 너무 빨리 변해 멀미가 날 지경이니까요. 엠페도클레스는 기본적으로 파르메니데스처럼 세상에 진짜로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자기가 피부로 느끼는 세계의 변화 또한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두 선배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파르메니데스와 헤라클레이토스의 이론을 합쳐버리기로 해요. 바로 세상은 존속하면서 변화한다면서 말이죠. 그럼 어떻게 세상이 존속하면서 변화할 수 있을까요? 일단 엠페도클레스는 파르메니데스처럼 세상에 진짜로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되 그 영원부동의 일자를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아요. 바로 물, 불, 공기, 흙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는 일자가 아닌 다자가 되겠죠. 그리고 이 다자가 혼합되거나 분리되면서 세계는 변화와 운동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 변화는 절대적 변화는 아니에요. 즉 실제가 없음에서 있음이 된다거나 있음에서 없음이 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엠페도클레스에게 변화는 영원부동의 물, 불, 공기, 흙의 한계 내에서의 상대적 변화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수화풍 각각의 실제적 성질은 변하지 않지만 이
이 네 가지 원소들의 관계는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상대적 변화의 의미이며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이 네 가지 원소가 뭉치고 흩어지는 상대적 변화 속에 있다는 것이 엠페도클레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이디어는 파르메니데스적 세계관으로부터 변화하는 현상 세계를 구제하는 결과를 가져오죠. 엠페도클레스는 물, 불, 공기, 흙을 만물의 네 가지 뿌리, 즉 리조마타라고 불렀어요. 이것을 이후 아리스토텔레스가 원소라는 말로 바꿨고요. 그리고 엠페도클레스 이후 단 하나의 근본 물질을 찾으려고 했던 자연 철학이 끝나고 다자를 사유하는 후기 자연 철학이 시작됩니다. 여기까지가 엠페도클레스의 철학사적 의미예요. 그럼 이 4원소설에는 어떤 과학사적 의미가 있는 걸까요? 과학적 사고란 곧 분석적 사고를 말합니다. 생각해보세요. 화학이든 생물학이든 물리학이든 어떤 복합체에서 근본으로 거슬러 내려가 세포나 원자와 같은 최소 단일 요소를 찾아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단일 요소들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조합되는 양상을 관찰하고 그 관계를 인과적으로 파악하려고 하죠. 즉, 복잡한 상태를 세분화해 근본적인 하나 또는 여러 요소를 찾아낸 후 단순함에서 복잡함의 원리를 설명하려는 것이 곧 분석적 사고인 거예요. 이는 사회과학이든 자연과학이든 과학을 표방하는 모든 학문에 적용되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엠페도클레스는 최소 단위인 4원소를 찾아냈다는 점에서 최초로 분석적 사고를 했다고 할 수 있고요. 나아가 4원소들의 운동 원인을 최초로 외부의 힘으로 설정해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현대과학에 근접한 사고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엠페도클레스는 4개의 원소가 서로 혼합하고 분리되는 과정에서 물질과 생명이 탄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여기서의 혼합은 액체의 섞임 같은 것이 아니라 블록이 쌓이고 결합하는 느낌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소들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되는 기계적 혼합인 거죠. 예컨대 물, 불, 흙, 공기가 1대1대1 비율로 결합하면 피와 살이, 1대4대2대1로 혼합하면 뼈가 된다는 식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엠페도클레스는 파르메니데스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 있고 없는 것은 없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빈 공간이나 틈으로 표상되는 없는 것이 있어야 있는 것들이 그곳으로 이동해 변화할 여지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없는 것이 없다면 있는 것은 변화나 운동을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세상이 물, 불, 흙, 공기로만 빈틈없이 꽉 차 있다면 변화나 운동이 생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엠페도클레스는 그릇을 물에 집어넣으면 생기는 빈 공간을 최초로 공기라고 추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없다고 여기는 빈 공간은 사실 공기라는 거예요. 인간은 공기로 꽉 차 있는 공간을 걸어 다닐 수 있죠. 또 물과 물고기 사이에는 빈 공간이 없지만 물고기는 헤엄을 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엠페도클레스는 없음이 없어도 4원소로 가득 찬 세상에서 변화와 운동이 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변화와 운동은 어떻게 이뤄질까요? 엠페도클레스 이전 철학자들은 대체로 우주 만물에 신성한 영혼이 깃들어 있어서 물질 스스로 움직이고 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엠페도클레스는 물질은 외부의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그 스스로 운동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즉, 최초로 물질 자체의 운동성을 부정한 거죠. 그렇다면 4원소를 움직이는 외부의 힘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과 불화입니다. 이 부분에서 왠지 김이 팍 새시죠? 힘과 운동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사랑과 불화라니요. 그러나 엠페도클레스가 새로운 이론을 만들 당시에는 힘에 대응하는 자연과학적 개념이 없었기에 사람들에게 익숙한 감정적 개념을 끌고 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랑과 불화는 각각 어떤 힘의 작용일까요? 사랑은 다른 것을 잡아당기고 같은 것을 밀어내는 힘이고요. 불화는 다른 것을 밀어내고 같은 것을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서로 다른 것들을 결합시켜 물질이 형성되게 하고 불화는 동종의 것들끼리만 모이게 해 물, 불, 흙, 공기 단 4가지로 만물을 해체해버리는 거죠. 이 두 힘이 우주의 형성과 해체를 반복하게 만듭니다. 그 순환의 구체적 단계를 설명하면 이래요. 사랑이 우주를 지배할 때 조화가 이루어지는데요. 그 출력이 가장 높을 때는 모든 것이 응집돼 일종의 신적인 구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불화는 저 멀리 배제되죠. 이 구에서는 태양도, 대지도, 바다도 구분되지 않아요. 모든 것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상태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죠. 불화가 침입해 점점 우위를 점해가기 시작하니까요. 그럼 구의 부조화가 가해져 서서히 여러 요소들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 요소들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태양도, 대지도, 바다도 생겨나며 현재 우리가 사는 우주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화가 궁극으로 치달으면 모든 것은 물, 불, 흙, 공기 4원소로 분리되어 마치 지층처럼 나란히 쌓이게 되죠. 그 후 얼마 안가 다시 사랑에 침투하게 되겠죠. 그럼 또 원소 간 혼합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사랑의 구로 향하게 되는데 이 혼합 과정에서 또 태양도, 대지도,
바다도 생물도 생겨나 우리가 사는 우주가 됩니다. 한마디로 우주란 사랑이 지배하는 단계와 불화가 지배하는 단계 사이에서 부분적 분열, 부분적 혼합의 과도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계는 혼합과 해체의 과정이 주기적으로 순환하는 겁니다. 그 와중에 사원소 자체는 변하지 않은 채 영원히 유지되는 거고요. 엠페도클레스의 우주 생성론은 그 당시로서는 가장 첨단의 사유였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물, 불, 공기, 흙은 궁극적 원소가 아니라 그 자체로 원소들의 복합체일 뿐이지만 당시 관찰 기술로는 가장 합리적인 가설이었을 거예요. 또 외부 힘에 의한 원소들의 결합 및 분리 메커니즘은 처음으로 우주론의 제작 모델을 도입했다고 평가되며 이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스토아 학파에 영향을 줍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엠페도클레스에 관해 시인은 못되고 자연학자라 불러야 마땅하다고 평가했어요. 엠페도클레스의 저작 중 전해지는 작품은 단 2권입니다. 하나는 자연에 관하여이며 다른 하나는 정화 의뢰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 저서는 한 사람이 썼다고 하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전혀 다른 분위기를 띠고 있습니다. 일단 자연에 관하여에서 엠페도클레스는 파르메니데스가 설계한 우주론의 규준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원론을 등장시켜 현상세계를 구제해냈잖아요. 그리고 일자와 다자, 정지와 운동, 우주의 순환과 발생에 관해 철학적이자 과학적인 사고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정화 의뢰들에 이르면 엠페도클레스가 갑자기 신비적 종교 지도자를 자처하는 모습이 나와요. 엠페도클레스는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아크라가스 출신으로 기원전 495년에서 436년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엠페도클레스는 정치 지도자로서 민주주의를 실험하다가 정적이 많아져 아크라가스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것저것을 떠돌아다니다가 당시 고대 그리스 지역에서 유행했던 피타고라스 학파와 오르페우스교의 신비주의적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여요. 그는 정화 의뢰들에서 자신이 진리를 알고 있으며 자신의 말이 복된 신들에 관한 훌륭한 말이라고 추켜 세우죠. 그리고 지금 인간들은 추락한 영혼으로서 지상에 유배되었고 잔혹한 윤회의 수레바퀴에 갇혀 있다고 탄식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대지의 고통에서 벗어나 천상으로 회귀할 것이라고 예언하죠. 그는 자신의 우주론으로 이 메시지를 설명하는데요. 사랑이 완전히 지배하는 신적인 군은 불화의 침입으로 파괴되면서 우주가 초기 단계로 돌입합니다. 엠페도클레스는 이를 서사시인 헤시오도스가 말하는 황금시대라고 보았어요. 이때 인간들은 유순하고 온화했으며 사육과 육식으로 인한 오염이 없는 상태죠. 그러나 황금시대는 아나케의 선택에 따른 필연적인 종말로 인해 불화가 지배하는 시기로 교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필연으로 인해 인간들은 사육과 육식을 하게 되고 수많은 육체를 전전하는 환생과 윤회의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돼요. 이 아이디어의 중심에는 오르페우스교와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말하는 영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단 영혼이란 존재는 엠페도클레스의 자연 철학에 위배되는 개념이에요. 영혼은 육체를 옮겨다니면서 혼합되거나 분리되지 않은 채 유지되는데 이러한 동일체로서 실제는 사원소밖에 없으니까요. 영혼의 출현으로 그의 이론의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분석적, 합리적 사고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걸 감안하고 보자면 영혼이 있는 한 인간은 동물로도 환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엠페도클레스는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희생제의를 반대했습니다. 나는 한때 소년이었으며 소녀, 식물이자 새, 물고기로 이 세상에 존재했다고 말해요. 또 이런 말도 하죠. 슬프다. 입술로 살코기를 먹는 끔찍한 일을 내가 꾀하기 전에 왜 일찍이 비정한 죽음의 날이 나를 파멸시키지 않았던가 라고요. 어쨌든 인간은 계속 살생을 했기 때문에 황금시대는 막을 내리고 윤회의 고통 속으로 빠져듭니다. 윤회의 시스템은 죄와 보상으로 운영돼요. 현생에서 잘 살수록 식물, 동물, 인간 순으로 환생하고요. 인간 중에서도 예언자, 시인, 의사, 통치자 순으로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진짜 잘 살게 되면 마침내 신적 존재인 다이몬이 되어 윤회의 사슬을 끊을 수 있게 됩니다. 황금시대의 인간들이 바로 그 다이몬이었거든요. 그리고 다이몬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책의 제목인 정화의뢰가 필요합니다. 정화의뢰는 5개의 샘에서 청동으로 물을 퍼낸 후 그 물로 씻는 정화제의, 또 악을 멀리하고 월계수입과 콩을 금하는 오르페우스교와 피타고라스주의의 계율과 관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 정화제의나 계율 이외에도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신적인 정신과 지혜를 갖추고 타인을 배려하는 내면을 기르는 거예요. 엠페도클레스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제시하면서 모든 있는 것들을 간파하는 지혜, 그리고 좋은 품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인간은 윤회의 사슬을 끊고 운명의 장난에 휘둘려 상처받지 않는 신으로 비상할 수 있죠. 그리고 엠페도클레스는 마침내 그 자신이 신이 되었다며 자신의 신성을 증명하기 위해
위해 에트나 화산의 분화구 속으로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는 전해지는 썰에 불과하고요. 실제로는 추방당한 후 이곳저곳을 전전하다가 기원전 435년 펠로폰네소스에서 죽었던 것 같아요. 엠페도클레스에 대한 후대의 평가는 정말 다양합니다. 철학자 러셀은 그가 철학자, 예언자, 과학자, 돌팔이 의사를 혼합한 특징을 갖춘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평가했고요. 반대로 과학자 칼 세이건은 엠페도클레스가 최초로 대기압의 존재를 관찰했으며 스스로 신이라 여겨 화산에 빠져 죽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용감한 지구 물리학자였을 거라며 생명을 무릅쓴 관측 중에 일어난 실족사였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엠페도클레스는 샤먼과 예언자로서 미신을 믿는 인물이었지만 물질에서 신적 정신을 분리해 체계적으로 유물론 적 설명을 해낸 종잡을 수 없는 인간이기도 했죠. 물론 지성사에서 그의 업적은 후자에 있긴 하지만 말입니다. 엠페도클레스 이후 2000년 동안 그의 생각은 서양 지성사에 깊숙한 영향을 끼치게 돼요. 이상 엠페도클레스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데모크리토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 철학자라고 해서 고리타분한 인물로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데모크리토스는 누구보다 현대적 사유를 한 고대인이었거든요. 예컨대 아인슈타인 이후 최고의 천재로 불리는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지구 문명이 모조리 파괴되었을 때 후세를 위해서 딱 한마디만 남길 수 있다면 어떤 말을 남기겠냐는 질문에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하겠다고 했다죠. 그만큼 현대 물리학의 중심에는 원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라는 물질의 최소 단위로 세상을 설명한 최초의 사람이 바로 데모크리토스고요. 뿐만 아니라 데모크리토스는 정신마저도 물질로 되어 있다고 보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유물론, 그리고 다중우주의 아이디어까지 모두 최초로 내놓은 사람입니다. 그전에는 이 정도까지 현대적 사유를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간에는 이 현대적 고대인 데모크리토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크리토스는 그리스 북부 해안 도시 아브데라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동서양이 교차하는 지역에 있다 보니 아브데라에서는 독자적인 문화가 형성되지 못했고, 따라서 아테네에서는 세상의 모든 멍청이는 아브데라 출신이다 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결코 멍청이가 아니었던 데모크리토스는 문명이 격돌하는 지역에서 오히려 각종 호기심을 키워갔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은 그는 돌연 세계여행을 떠납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겐 온 지구가 집이다. 나는 페르시아 왕국을 얻기보다 오히려 우주의 원인에 대한 설명을 하나라도 더 찾아내기를 원한다 라는 말과 함께요.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데모크리토스는 기하학을 배우기 위해 이집트로 떠났고, 또 페르시아로 가서 점성술에 능한 사제 칼다이오스를 만났으며 인도에서 나체의 현자들과 교류했다고 합니다. 힌두교 경전 바가바드기타에 원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도 방문 때 원자론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여행에서 배울 만한 걸 다 배우고 빈털터리가 된 데모크리토스는 마지막으로 세상 모든 인재가 모여드는 아테네로 갑니다. 그러나 당시 아테네 사회는 자연 철학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사회적 출세와 직결되는 수사학과 변론술에만 관심이 있었죠. 하는 수 없이 자연 철학을 연구하는 데모크리토스는 뜻을 펼치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데모크리토스는 형제들에게 얹혀 살며 대중강좌를 열고 저술 활동에 몰두해요. 그리고 윤리학, 자연학, 수학, 음악, 의학 등 방대한 주제로 약 61권의 책을 썼다고 하죠. 그러나 아쉽게도 전해지는 글은 원자론과 윤리학에 관한 300여 개의 직접 인용 단편들밖에 없습니다. 다만 데모크리토스의 글을 읽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로마의 키케로는 재능의 크기에서뿐만 아니라 사고력의 크기에서 데모크리토스와 비교할 만한 사람이 없다 고 말한 것으로 보아 정말 뛰어난 학문적 성과를 냈던 것만은 분명해 보여요. 무엇보다 데모크리토스는 스승 레우키포스와 더불어 원자론의 창시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원자론은 세계를 원자와 그 운동으로 설명하려는 이론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단 부피를 지닌 모든 물질이라면 반으로 쪼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쪼개진 물질을 또 반으로 쪼갤 수 있겠죠. 그렇게 계속 물질로 쪼개고 쪼개가다 보면 마지막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아마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단 하나의 무언가가 남는다거나, 반대로 영원히 쪼개나갈 수 있기만 할 뿐이라거나, 혹은 쪼개고 쪼개가다 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가정을 할 수 있겠죠. 데모크리토스는 마지막에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가정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것을 아토모스라고 불렀어요. 토모스가 자른다는 뜻이고 거기에 부정의 의미인 알을 갖다 붙인 거죠. 이것을 우리가 원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날 과학이 규명한 원자는 1억 분의 1cm일 정도로 작은 크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이 원자는 더 작은 입자로 쪼개질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서 물질이 페르미온과 보손이라는 기본 입자로 구성되었다는 것으로 밝혀졌죠. 그러니까 데모크리토스가 말한 궁극의 아토모스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거나 지금으로선 이 페르미온과 보손이라는 말이 됩니다. 이 정도가 데모크리토스의 과학사적 의의고요. 철학사적으로는 좀 더 복잡한 맥락이 있어요. 데모크리토스는 소크라테스와 동시대 사람이지만 세상의 근본 물질이자 원리인 아르케를 탐구했다는 점에서 소크라테스 이전 자연철학자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자연철학자 중에서 후기 자연철학 혹은 포스트 파르메니데스적 사유를 했다고 평가받는데요. 앞에 포스트를 붙였다는 건 선배 철학자 파르메니데스의 자장 안에 있지만 동시에 그를 극복하고자 노력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후기 자연철학자로는 데모크리토스 외에도 엠페도클레스와 아낙사고라스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파르메니데스의 철학이 어떻길래 그걸 극복하려고 했다는 걸까요? 파르메니데스도 소크라테스 이전 자연 철학자인 만큼 아르케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근본 물질을 넘어 근원적으로 진짜 있는 것, 즉 실제를 찾으려는 시도를 했는데요. 파르메니데스가 진짜 있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은 관찰이 아닌 오로지 논리적 사고를 통해서였어요. 형이상학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시작점은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라는 단 하나의 문장이었습니다. 만약 이 문장에서 없는 것은 없다라는 명제가 참이라면 인간은 말 그대로 없는 것을 떠올릴 수조차 없기 때문에 세상에는 오직 있는 것만 있다는 거죠. 오직 있는 것만 있다는 것은 또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세상에는 운동도 변화도 생성소멸도 없다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있는 것만 있기에 현재 여기에 있는 내가 없음이 되고 그 없음에서 늙은 내가 있게 되는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요. 마찬가지로 어떤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이동하는 운동도 발생할 수 없고요. 또 여러분과 저 사이에 없는 것은 없기에 여러분과 저는 사실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생성소멸도, 변화와 운동도 하지 않는 오로지 통째로 연결된 하나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해 파르메니데스에 따르면 논리적으로 세상은 단 하나의 존재로 꽉 차 있는 겁니다. 이를 어려운 말로 실제는 영원부동의 일자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파르메니데스의 말대로라면 지금 내 눈앞에 움직이는 수많은 것들은 다 뭐라는 말인가요? 또 매년 늘어가는 주름은 어떻게 설명하죠? 파르메니데스는 그 모든 것이 그저 감각이 주는 허상일 뿐이라고 말해요. 그러니 그는 감각을 따르지 말고 논리적 이성이 안내하는 참된 진리의 길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즉 뚝심 있게 완전하고 충만한 일자이자 이 세계의 객관적 본질인 존재를 추구하라는 거죠. 파르메니데스 이후 자연 철학자들은 이러한 논리 전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영원부동의 일자지 하고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논리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 우리가 사는 현상세계는 그렇지 않잖아요. 늘어가는 주름과 불어가는 체중이 감각이 주는 허상이라고 하면 일단 기분은 좋겠지만 그래봤자 눈 가리고 아웅 아니겠냐는 겁니다. 눈앞의 세상이 온통 운동과 변화로 점철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모른 척 하겠어요? 그래서 후기 자연철학자들은 고심 끝에 논리와 현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보기로 하죠. 파르메니데스의 논리적 명제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변화하는 현상세계를 구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이 영원부동의 일자를 영원부동의 다자로 나누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다자가 결합, 혼합, 분리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운동과 변화를 일으킨다고 보는 거죠. 이 다자는 각각 파르메니데스의 일자와 같아 영원불멸하고 절대적 의미에서 새로 생겨나거나 사라지지 않는 완전히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세계가 운동과 변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절대적 변화나 운동이 아니라 그저 다자의 한계 내에서의 상대적 변화에 불과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후기 자연철학자들이 파르메니데스적 세계관으로부터 변화하는 현상세계를 구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컨대 엠페도클레스의 다자는 물, 불, 공기, 흙 4원소이며 이 4원소가 사랑과 불화라는 힘에 의해 결합 해체됨으로써 변화와 운동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것이 변화하는 와중에도 이 지수와 풍만은 영원부동의 실제라는 거죠. 그 다음 아낙사고라스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다자는 씨앗입니다. 씨앗은 파르메니데스의 일자나 엠페도클레스의 4원소와 달리 그 수가 무한히 많아요. 물론 이 무한한 씨앗 하나하나는 생성소멸하지 않으며 그 자체로 꽉 차 있죠. 재밌는 것은 아낙사고라스의 씨앗은 엠페도클레스의 4원소나 데모크리토스의 원자처럼 가장 단순한 성질로 환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만물의 모든 성질이 들어있다는 점이에요. 즉 온갖 형태와 온도, 색과 맛, 살과 뼈, 돌과 금속 등
존재하는 모든 요소가 들어있음에도 더 작은 단위로 환원되지 않은 그야말로 아르케죠. 이 씨앗을 두고 아낙사고라스는 모든 것들 속의 모든 것이 부분으로 포함된다 라고 표현했어요. 이 만물이 들어있는 씨앗이 우주적 정신이자 지성인 누스의 원리에 따라 혼합 분리되면서 있음을 유지한 채 현상세계의 다양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낙사고라스의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 아낙사고라스 이후 포스트 파르메니데스 철학자 중 가장 완성도 높은 이론을 제시한 이가 바로 데모크리토스고요. 데모크리토스의 독창성은 사실 원자보다는 없음을 허용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파르메니데스에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라는 명제를 따른다면 확실히 없음에 해당하는 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운동과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런 와중에 데모크리토스는 원자들 사이의 빈 공간을 인정함으로써 운동과 변화의 길을 연 겁니다. 그는 이를 없는 것도 있는 것만큼이나 있다 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데모크리토스의 아르케는 원자뿐 아니라 허공까지도 포함하는 거죠. 즉, 허공은 물질적 실제는 아닐지언정 그와 다른 방식의 실제성을 띠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데모크리토스는 빈 공간을 인정함으로써 파르메니데스의 논리적 명제에서 멀어졌지만 그가 주장하는 원자만은 확실히 파르메니데스가 말한 있음의 모든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 데다가 각 원자 안에는 빈 공간이 없기 때문에 관통되거나 분할되지 않고 그저 꽉 차 있다는 점에서요. 이러한 특성은 사실상 파르메니데스의 일자와 같은 겁니다. 또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는 파르메니데스의 일자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감각을 벗어나 있는데요. 다만 그 벗어난 이유가 다릅니다. 파르메니데스의 일자가 논리적으로만 존재해 감각으로 포착할 수 없는 것이라면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들은 너무나 작기 때문에 우리가 감각할 수 없다는 점이 다르죠. 그러니까 데모크리토스는 감각적으로 원자를 부정한 게 아니라 인간 감각의 한계 때문에 감각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거예요. 상당히 현대적인 생각입니다. 또 데모크리토스는 원자를 직접 관찰할 수 없기에 자신의 직관만으로 원자에 대한 이론을 정초하는데요. 그에 따르면 원자들은 다양한 모양을 띠고 있으며 그 크기와 위치가 제각각입니다. 이 제각각의 원자들은 빈 공간에서 정해진 방향 없이 자유롭게 운동하다가 다른 원자와 충돌하거나 결합해 복합 물질이 되죠. 그러니까 원자 간에는 질적 차이가 아닌 그저 크기, 형태, 위치, 배열 등의 차이에 의해 물, 불, 식물, 인간 등이 생겨나고 맛이나 냄새 같은 성질이 발생하는 거예요. 한편 이 원자 간 결합은 현상세계의 운동과 변화의 원인이 될지언정 전혀 없던 원자를 새로 만들어내거나 기존 원자의 성질을 바꿀 수 없다는 점에서 실제의 절대적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합니다. 다만 앞서 말했듯 현상세계 내 상대적 변화는 가능하죠. 데모크리토스에 따르면 우주는 원자의 결합과 분리에 의해 생성과 소멸을 영원히 반복하는데요. 그는 이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세계가 탄생한다고 봤어요. 어떤 세계는 성장하고 있고 반대로 어떤 세계는 파괴되어 가고 있으며 어떤 세계에는 해와 달이 없는데 어떤 세계에는 동물과 식물이 없습니다. 이러한 각 세계는 서로 충돌함으로써 소멸하죠. 그리고 그중 하나의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데모크리토스는 자기도 모르게 최초의 다중우주 모델을 내놓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대적 변화를 발생시키는 원자의 운동은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질까요? 이 지점에서도 데모크리토스의 유니크함이 돋보이는데요. 그전 자연 철학자들은 헤라클레이토스의 로고스라든가 엠페도클레스의 사랑과 불화, 그리고 아낙사고라스의 누스 같은 초월적인 힘이 우주 변화의 질서를 관장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데모크리토스는 그러한 힘을 전혀 상정하지 않았어요. 그저 존재하는 것들의 내재해 있는 물리법칙에 따라 세계가 생성소멸할 뿐이라고 했죠. 이는 모든 운동이나 변화에 영혼이니 정신이니 하는 형이상학적 이유가 없고 오직 물질적 원리만 있다고 보는 유물론적 생각의 시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왜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를 질문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일어난 현상 혹은 사건은 과거에 어떤 조건에 의해 야기됐는가에 집중하는 과학적 탐구 방식인 거예요. 서양 고중세를 통틀어서 가장 현대과학에 가까운 생각이죠. 탈레스로부터 시작하는 고대 그리스 철학은 만물의 근원이나 사물의 본성을 묻는 소위 자연 철학이었습니다. 허나 시간이 흘러 스파르타와 아테네 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발발하고 폴리스 공동체가 흔들리기 시작하자 철학의 관심 주제가 자연에서 인간 공동체로 옮겨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부터 소크라테스를 위시한 철학자들이 윤리와 덕, 정치와 행복에 관한 화두를 물고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데모크리토스 또한 자연 철학자로 분류되지만 소크라테스와 동시대에 활동한 만큼 인간 삶에 관한 철학도 함께 개진했어요. 그리고 인간 삶에 관한 그의 통찰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죠.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은 가능한 한 가장 유쾌하게 그리고 가능한 한 가장 괴롭지 않게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이 유쾌하고 괴롭지 않게 산다라는 언명은 사실 그의 원자론으로부터 이끌어낸 것입니다. 데모크리토스는 만물의 근원을 원자로 봤고 심지어 영혼이나 정신마저도 원자로 구성됐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건 단지 결합되어 있던 원자가 흩어지는 단순 물리적 사건에 불과하고 이때 원자로 된 영혼 또한 흩어질 뿐이니 죽음 이후의 세계 같은 건 없다는 거죠. 그러니 사는 동안 유쾌하게 또 괴롭지 않게 살라는 말은 그의 세계관에서 지극히 당연한 말이 됩니다. 그리고 전 재산을 탕진하며 세계여행을 떠나니가 할 법한 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유쾌하게 산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신나게 사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데모크리토스가 유쾌함을 영혼이 고요함과 평화로움 속에서 다른 감정이나 공포, 미신으로부터 방해받지 않은 상태라고 정의한 걸 보면 외부의 집착을 끊어내고 평정심을 유지한 채 자족하는 삶을 살라는 것에 가깝거든요. 그를 위해 데모크리토스가 제안하는 실천 지침은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너무 많은 일을 하거나 자신의 능력이나 본성을 넘어 무언가를 취하지 말 것, 또 자기에게 과분한 평판이 주어졌을 시 오히려 그것을 하찮게 여길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능력 이상의 것에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죠. 즉, 데모크리토스에게 가장 행복한 상태인 유쾌함은 영혼을 구성하는 원자의 배열과 위치가 큰 변동 없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고, 이는 부귀영화나 육체적 쾌락처럼 유통기한이 짧은 것이 아닌 절제와 삶의 균형으로만 도달할 수 있는 내면의 상태입니다. 이 안정감을 추구하는 것이 데모크리토스가 보는 윤리적으로 옳은 삶이고요. 이러한 윤리학은 훗날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주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데모크리토스에 관한 내용은 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저작에서 인용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보다 더 가까운 시대를 살았던 플라톤에게서는 도무지 데모크리토스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요. 철학자 열전을 쓴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에 따르면 플라톤이 데모크리토스를 너무나 싫어한 나머지 그의 모든 저작을 불태워버리고 싶어 했으나 이미 책이 퍼질 대로 퍼져 있어 실행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그럴 필요도 없었던 것이 플라톤으로부터 중세 기독교로 이어지는 서양 사상사에서 유물론적 자연주의를 표방한 데모크리토스의 이론은 철저히 묻혔습니다.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은 오히려 이슬람 세계에서 보존하고 있다가 십자군 전쟁을 통해 유럽에 역수용되면서 근대에 가서야 겨우 복권되었죠. 신의 계시가 아닌 자연의 법칙으로부터 만물의 필연성을 이끌어내는 근대과학 그리고 철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특히 유물론을 자기 사상의 토대로 삼았던 마르크스는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 자연철학의 차이라는 박사 논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뒤에야 자신의 철학에 빛을 발한다는 것은 꿈에도 모른 채 데모크리토스는 109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해요. 그런데 데모크리토스가 죽을 즈음 뜬금없이 그의 여동생이 종교제정 기간에 오빠가 사망하면 장례식 때문에 종교의식에 참석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자 데모크리토스는 여동생을 불러 말합니다. 자신의 얼굴에 매일 따뜻한 빵을 구워서 올려달라고요. 그리고 그는 빵 냄새만 맡으며 3일을 버틴 후 종교제전이 끝나고 숨을 거뒀다고 하죠. 그렇게 탈레스 이래 약 150여 년간 이어진 그리스 자연철학은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우주의 원리와 사물의 본성을 물은 것에서 이제 인간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가?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는 무엇인가? 등을 묻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철학의 중심은 그리스 식민지나 변방이 아닌 아테네로 옮겨가게 됩니다.